자, 여러분과 함께 회계원리의 실전 문제 해서 1번부터 저희들이 16번부터까지 풀도록 하죠. 맨 먼저 회계 처리의 재무제표상의 과목과 금액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에 따라 실용적 방법을 취한다. 무슨 원칙이냐? 중요성 원칙이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계정 과목으로 얘기를 하자 이럴 때 계정 과목에는 상품이 너무너무 어떤 내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매입이다, 매출이다, 달마다 보따리 싸는 2월 상품이다. 이렇게 셋으로 분리하는 걸 인정하겠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세분화되는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냐 너무 중요하니까 중요성에 의하여.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하다 그럴 때 통합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럴 때는 묶거나 어떤 거 잡수익, 잡손실, 잡수익이다, 잡손실로 묶어라 이렇게 되지. 이와 같이 계정이 너무너무 중요할 때는 세분화하고 이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통합해서 묶어라. 이게 뭐냐 그러면 중요성 원칙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거죠. 또 여러분이 잘 알지만 금액을 표시할 때도 금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럴 때는 반올림. 예를 들어서 23만 2,752원이다. 이걸 갖다 752원을 갖다 없애가지고 그냥 23만 3천원 반올림하라. 우리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는 반올림하자 이거죠. 하나 예를 들어 원가의 중심이 되는 예를 들어 23원 27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23원 27전 이건 어떻죠?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원가까지 표시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까지도 주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 상품처럼 너무너무 중요할 때는 세분화도 인정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묶어줘라. 잡손실로 묶어라. 이렇게 묶어줍니다. 반면에 금액을 표시할 때도 소수 이하의 자리는 예를 들어 반올림을 시킬 수도 있고 너무너무 중요할 때는 소수점 이하까지도 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중요도에 따라 우리는 어떠냐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회계 원칙을 중요성 원칙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중 유동비율이 감소되는 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네요. 유동비율이 감소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유동비율이 감소되는 게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분의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이다. 그런데 뭐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동성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보유 재고자산을 3년 만기 채권으로 팔았다. 그럼 상품은 재고자산, 유동자산은 감소됐는데 받은 대가는 비유동이란 말이야. 유동이 아니란 말이야. 그로 여기에 정답은 바로 2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놨는데 제가 너무 미주알 고주알인 부위는 없애는 쪽으로 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죠. 다음 중 원칙상 재무제표 작성에 표시에 능력이 없는 계정. 전에도 말했지만 가계정을 얘기한다. 다른 모든 계정은 다 재무제표에 올라가지만 예를 들어 출장 갈 때 종업원에게 출장비를 어림으로 줬다. 가급금. 출장 가서 돈을 보내왔는데 수금은 수금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수금이 아니다. 그럴 때 가급금, 가수금은 다 임시계정, 가계정이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임시계정이다, 가계정이라는 말을 썼죠. 이걸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다음 중 재고자산의 종류가 아닌 것 하고 물었습니다.
재고자산,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품이다, 제공품이다, 이건 전부 다 원가 회계에 나오는 재고자산이란 말이야. 그리고 상품은 남으로부터 사온 거, 그리고 원재료는 원료와 재료를 얘기하는 거고, 비품은 장사를 하기 위하여 바로 설치해놓은 여러 가지 비품.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재고자산하고는 다르죠. 운영을 하기 위하여 뭐 비품을 사용한다. 이건 뭐냐 그럼 바로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자산 중에 해당되지 않는, 투자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말했습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투자는 단기에 팔고 사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장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보증금,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단기 매매 증권, 투자 유가 증권,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매도 가능 증권, 다 중요한 뭐가 되냐 투자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거라고 보지만 단기 매매가 뭐죠? 단타란 말이에요. 바로 단기 손익 계산하는 금융자산이다. 단기 손익 금융자산이란 말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은 당장 물건을 어떻습니까? 증권을 팔고 사면 이득이 생기느냐 손해가 생기느냐를 우리가 따져주기 때문에 바로 정답이 뭐가 되냐 4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로 단기 매매 증권을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상품을 적송품을 보내는 거, 위탁금. 상대가 왜 되느냐 그러면 물건을 갖다 산다는 어떤 결정이 떨어질 때만이 거래가 되는 거고, 여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재무제표 이해관계자가 아닌 것 물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관련을 가지는 사람을 재무제표 이해관계자라고 부릅니다. 경영자나 종업원이나 채권이나 다 되지만 채무자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떻죠? 앞에서도 아마 이런 기초문제 풀 때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역사적 원가는 바로 여러분들 과거에 자기가 샀을 때 얼마 주고 샀느냐 하는 게 역사적 원가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럼 역사적 원가의 한계점이 틀린 것은 하고 묻습니다. 자, 자산을 취득한 시점의 가치임으로 과거 원가로 나타낸다. 맞는 말이죠. 현행 판매 가격과 과거에 대응되는 수익 비용에 적절하지 못하다. 맞는 말이죠. 바로 원가는 과거에 자기 산 가격으로 내가 옛날에 샀던 가격을 얼마 주고 샀느냐 그 가격을 끝까지 고수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느냐 역사적 원가를 얘기한다. 예를 들어 내가 10년 전에 제주도 땅을 갖다 5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아직도 장부에 50만 원이라고 표시하면 그럼 뭐가 되죠? 역사적 원가를 의미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 객관성이나 적시성 정보가 없다. 현실과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지 정확한 그 값은 최소한 나간다. 신뢰성은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의 목적적 값하지는 않다. 회사를 운영할 땐 목적적 값성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목적적 값은 바로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는 걸 표시해 주는 게 목적적 값이고, 역사적 원가는 내가 과거에 산 거 현재 그 가격 이상 나가니까 나를 믿어줘라 할 때 우리는 바로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목적적 값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잘났어 이런 걸 표시할 수가 없다 그러는 게 한계점이다 하는 이야기를 알면 되죠. 그 다음에 9번의 문제를 갖다 볼 때 취득 원가가 A 주식, B 주식이 나와 있어요. 공정가격이 A 주식, B 주식이 나왔어. 그러면 이와 같이 A 주식, B 주식이 나왔을 때 여기에 나온 가격, 여기에 나온 가격 이거 전부와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공정가로 나온 뭐가 되느냐 A 주식, B 주식의 전부를 우리가 놔라 이거지. 그럼 이걸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34만원. 그 다음에 왜 되느냐 43만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3만원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럼 취득 원가다. 또오라마. 반면에 공정 원가는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공정 원가는 바로 현재 가격을 얘기합니다. 이건 바로 자기가 샀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역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둘 다 하니까 얼마냐 그러면 34만원에다가
그럼 여기 얼마냐 그러면은 37만 원을 갖다 우리가 더하라 이거죠. 37만 원을 더하라. 그러니까 얼마냐 그러면 71만 원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 때는 얼마 주고 샀느냐? 73만 원 주고 샀는데 현재는 71만 원이 되었다는 말은 2만 원만큼 뭐가 되느냐? 바로 평가 손실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로 2만 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고 이건 바로 손익으로 바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평가손이 얼마냐? 2만 원이다. 평가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의 대다수가 유보적으로 평가이익의 경우는 유보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말을 알아두면 됩니다. 자, 10번에 가서 다음 중 현금의 등가물로 분류될 수 없는 것 했는데 현금 등가물이란 현금과 같은 취급하는 걸 현금 등가물이라 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당좌예금, 현금 등가물 되죠. 그러나 정기예금은 뭐가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정기예금의 경우는 바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3개월 이내면 만기가 3개월 이내면 바로 현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1년 이내가 될 때는 뭐가 되느냐? 유동으로 보죠. 1년 내다 하는 얘기가 되고 1년 이상이 되면 뭐가 되죠? 바로 장기로 보는 고정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돼서 이 정기예금은 바로 일정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였는데 만기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금 등가물로 그냥 여기서 단번에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3개월 이내 환매 조건부. 환매는 다시 사주겠다, 다시 팔겠다. 환매란 말 자체는 뭐가 되죠? 바로 서로 팔고 사는 걸 갖다 다시 하는 걸 환매라고 하죠. 이 환매 조건은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느냐? 이 선물거래 스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왑은 뭐가 되느냐? 외환을 현재 1대 1000으로 예되느냐 그러면 내가 예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겠다. 그래서 예되느냐 그러면 매매가 되는 거야. 그럼 1대 내가 예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1200으로 나중에 다시 사주겠다. 또 셀링이지. 이때 뭐가 되느냐? 바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되느냐? A와 B라는 사람이 환율을 1대 1000 했어. 내가 왜 되느냐 그러면 1000달러를 갖다가 왜 되느냐 그러면 내게 팔겠다. 대신 1대 1200원으로 나중에 왜 되느냐 1000달러를 갖다가 내가 다시 사주겠다. 물론 이게 7월 1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12월 31일이다. 이렇게 1000달러 지금은 팔지만 나중 사줄게.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러죠? 환매라고 얘기합니다. 셀링과 바잉을 갖다 동시에 하는 걸 갖다 우리 환매라고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다음 중 회계의 주된 목적에 가장 옳은 건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준다 그러는 게 가장 알맞는 답이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하여 계정 과목을 연결하는 것은 있는 것은 말했어요.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끼리만 연결하는 거. 한번 여기는 자산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비교해야 되죠.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선대금 역시 우리가 봤을 때 대금을 미리 먼저 해야 되느냐 받았다 이거죠. 선대했다 이런 얘기가 되고 미수금 돈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받았다 이거지. 그러나 선수금은 뭐가 됐냐? 미리 먼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결산 자산이 되고 차입금이 부채가 되겠죠. 그 다음 미지급금 부채가 되고 음대여금 자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번의 대여금 자산, 매출채권 자산, 단기매매 정권 자산, 바로 단기 손익인정 채권이라는 금융자산을 얘기하죠. 미착상품, 도착이 되지 않았지만 바로 상품은 미착은 바로 도달되는 상품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산이다. 고로 3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답을 달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회계의 사회적 역할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회계가 똑바르면 자금이 잘 돌아가고 사회를 통합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효율적 분배가 되고 책임을 정확하게 지게 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해되죠?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지만 경영자와 주주 사이에 대리비용을 절감한다. 그건 아니죠. 오히려 대리비용은 늘어납니다. 바로 주주가
CEO를 못 믿기 때문에 외부의 감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회계가 있기 때문에 대리 비용은 늘어난다. CEO가 주주가 CEO를 못 믿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게 하는 제도, 이런 비용을 대리 비용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알아두면 되죠. 자, 다음 중 영업외 수익이 아닌 것에서 영업외, 그래 영업외는 영업활동이 아닌 재무, 투자 이런 활동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감자 차익은 오히려 이해되죠? 자본을 줄이면서 일어나는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이지. 그러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든가 이자 수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환 환산 이익이라든가 상품 매출 이익 전부 다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영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바로 여기에 감자 차익의 경우는 바로 자본을 늘리고 자본을 줄이며 일어나는 이야기다. 그래서 감자 차익, 여러분 잘 알지만 자본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있다면 자본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경우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식을 팔 때 1,000원짜리 주식을 1,200원에 발행했다. 1,000원짜리 액면가 1,000원짜리 주식을 1,200원 발행했다. 그러면 현금은 얼마 들어왔느냐? 1,2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액면가가 되니까 자본금이 돼야 되겠죠. 자본금이 얼마짜리냐? 1,000원짜리다. 그럼 200원 앞에 뭐라 그러죠? 그렇죠.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주식을 발행하며 초과된 금액이다. 이게 바로 자본잉여금이라고. 반면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1,000원짜리 주식을 갖다가 900원에 발행했다. 이래 되면 돈은 얼마밖에 안 들어가느냐? 현금은 900원밖에 안 들어갔지. 그런데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본금은 액면대로 적으니까 얼마냐? 1,000원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1,000원 앞에 뭐라 그러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죠? 감자 차익이다. 소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데서 따른 뭐가 되느냐 그러면 초과금, 할인 발행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가 발생해서 재무제표가 작성하기까지, 여러분 일단 우리가 순서를 전에도 말했지만 거래가 일어나면 풍계장으로 옮겨라. 풍계가 돼야 돼. 거래가 풍계장으로 가라. 이걸 갖다 우리가 한번 또박또박 한번 적어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또 여러분이 문제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이야기들이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같이 한번 우리가 취급해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 잘 알지만 맨 먼저 뭡니까? 일단 거래가 일어났다. 그럼 붕괴장으로 가야죠. 이게 뭐냐? 붕괴라고 얘기를 했어. 붕괴장에 가서 원장으로 가라. 그 원장 가서 BS와 IS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전기. 그럼 이게 뭐가 되냐? 결산.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는 붕괴와 전기와 결산이라는 과정을 갖다 얘기를 해주느냐? 바로 1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건 뭐냐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총액 표시의 원칙. 총액은 절대 의견을 약분하지 마라. 총액 표시는 바로 이런 얘기죠. 표가 나왔을 때 여기가 자산이 나오고 여기가 부채가 나오고 여기 자본이 있다. 자산이 1,000이다. 부채가 300이다. 자본이 700이다. 이래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300을 없애라. 300 없애라. 700 이꼴 700이다. 그러면 안 돼. 총액을 다 표시하지 약분하지 마라. 약분하면 안 돼. 약분하면 안 돼. 여기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총액 표시의 원칙이다 이거죠. 반드시 그리고 구분해서 계산하라. 구분 계산은 바로 여러분 IS 가운데서 이해되죠? 맨 먼저 영업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렇게 구분해서 5개로 구분해서 계산하라. 그게 구분 계산의 원칙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는
차변과 대변에 반드시 일어난다. 거래 이중성을 얘기하고 대변과 차변의 금액은 항상 뭐가 되느냐 일치하는 걸 대차 평균 원리라고 하며 복식부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본다. 그리고 항상 수익과 비용은 맞물려 가게 잡아줘라. 그래 복식부기 진짜 원칙은 대차 평균 원리가 되는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은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게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도 잡아야지. 수익은 올해, 비용은 내년 이런 식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라면 바로 12월 31일 날 감가상각하는 이유. 왜? 그동안 기계를 써서 이익을 벌었으니까 비용도 그 해의 비용으로 잡아라. 또 외상 매출을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매익을 잡았는데 그 해에 비록 돈이 안 들어왔다면 얼마만큼 떼먹힐 것이다 하는 비용으로 예정해서 대손 충당금을 잡아주는 것도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